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월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요즘 아기가 태어나면 어머니들은 천기저귀를 쓸까 일회용 기저귀를 쓸까 고민하십니다. 흔히들 일회용 기저귀는 쓰레기 문제가 있지만 천기저귀도 물 문제가 있으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천기저귀는 자주 빨아 쓰기 때문에 폐수가 발생하지만 폐기물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일회용 기저귀는 세계에서 해마다 나무 10억 그루 정도의 펄프가 쓰이고 이름만 종이 기저귀일 뿐 약간의 펄프에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틸렌 성분으로 채워져 사실 플라스틱에 가깝습니다. 육아가 무척 힘드시겠지만 하나뿐인 지구와 건강한 아이의 미래를 위해 잘 때나 외출할 때는 일회용을 쓰더라도 집에서 생활할 때는 천기저귀를 병행해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천기저귀 세탁 배송업체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회용 기저귀 구입 비용보다 훨씬 싸고 아기 건강과 환경에 이로운 실천입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서산 AB지구 농민들이 매년 반복되는 간척지논의 염분 피해 원인으로 현대 서산농장을 지목했습니다. 현대 측이 분화무 안에 볼을 터 피해가 확산됐다는 건데 현대 측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했습니다. 불이 나면 이른바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7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초기 진화가 가능합니다. 긴급 상황을 가정해 세종시에서 소방차 출동 훈련을 했는데 양보 부족으로 현장 도착에 10분 넘게 걸렸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부상하면서 목재 원료를 태워 전기를 만드는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소가 지역 곳곳에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 농민들은 환경오염과 농산물 이미지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충남대 창업재단이 제1호 개인투자조합을 꾸리고 대전 충청권 학생이나 교원 창업자에게 앞으로 5년 동안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는 올해 대표 축제로 효문화뿌리 축제와 사이언스 페스티벌 등 9개를 선정했습니다. 최우수 축제로는 효문화뿌리 축제와 사이언스 페스티벌, 유성 온천문화 축제가 뽑혔고 개족산 맨발 축제와 서구 힐링 아트 페스티벌, 대청호 대덕 뮤직 페스티벌이 각각 우수 축제로 선정됐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이 대전에 문을 연 지 28년 5개월 만에 누적 관람객 수 3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화 이글스가 두산 베어스와의 시즌 2차전 경기에서 11대1로 대승을 거두며 올 시즌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박장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대전의 새 야구장인 베이스볼 드림파크의 부지가 한밭 종합운동장으로 결정이 됐는데 네. 한화 이글스의 홈구장 부지가 새롭게 결정되면서 이젠 돔구장 건설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많다고요. 네, 대전 베이스볼 드림파크 자리가 확정되면서 이젠 돔구장 건설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여름 유례 없는 폭염 탓에 경기 일정이 중단되는가 하면 최근 점점 심해지는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경기를 해야 하는 선수들이나 또 관전하며 응원하는 관중들 모두 이런 건강관리에 대한 염려가 커지면서 돔구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돔구장을 건설해 대전의 랜드마크로 삼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죠? 네, 대전시가 인근의 보문산 종합관광단지 이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와 맞물려서 이 야구장을 돔구장으로 할 경우에 대규모 K-팝이나 해외 유명 가수 공연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실제 국내 유일의 돔구장인 이 서울의 키움 히어로즈 홈구장이죠. 고척 스카이돔은 비수기에도 131일이나 이 대형 콘서트 등 문화행사를 열어서 지난해 70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예. 이 같은 돔구장이 미국은 구장 30개 가운데 7개, 또 일본은 구장 12개 가운데 절반인 6개나 됩니다. 단순히 스포츠 시설이 아니라 지역의 복합적인 문화 공간으로서도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문제는 막대한 비용인데 이게 2배나 더 많은 건설 비용 마련이 가장 큰 난제라고요.
네, 대전시가 개방형 야구장을 전제로 세운 건립비는 1,360억 원입니다. 하지만 동구장으로 지으려면 3천억 원 정도로 2배가 넘습니다. 예. 여기에 한밭종합운동장 철거와 또 신축 이전비도 현 규모로 이전하고 짓는다면 1,000억 원, 또 아시안게임 유치 이런 국제행사 이런 걸 대비해서 지으려면 한 2,700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일단 7월까지 야구장을 어떤 방식으로 건설할지, 형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용역을 계속 진행하면서 전문가와 시민사회 목소리를 듣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돔구장을 짓기 위해서는 국비와 시비 또 한화의 분담금만으로는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 민자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유치하느냐 이게 관건으로 보입니다. 예. 이 야구장 얘기 나온 김에 한화 이글스 얘기 좀 해보죠. 주말에 두산 베어스와 시즌 1, 2차전 원정 경기를 치렀는데 1승 1패로 서로 승리를 나눠 가졌죠? 네, 주말 개막전에서는 한화가 두산에 5대4로 패하면서 개막전 9연속 패를 기록했습니다. 네. 3회 정근우와 송강민의 연속 안타로 선취점을 따냈지만 4회에 선발 투수 서폴드가 역전 홈런을 허용했고요. 이후 한화가 추격하면서 동점을 만들었지만 경기 후반 잘 던지던 송은범 선수를 내리고 김범수로 투수 교체를 한 게 화를 자초했습니다. 주심이 스트라이크 2개를 볼로 판정하면서 이후 제구가 흔들렸고요. 연속 볼넷을 내주며 무너졌습니다. 네. 그러나 어제 경기는 좀 달랐습니다. 2차전에서 두산에 11대1로 대승을 거두며 올 시즌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선발 투수 체드벨이 8이닝 1피안타 1볼넷 8탈삼진 이렇게 무실점 완벽투를 펼치는 활약과 또 이 9안타의 타선 폭발에 힘입어서 11대1로 이겨서 1차전 패배를 서력하고 올 시즌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 예. 한화 이글스 올해에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다른 소식 좀 알아보죠. 그 서산 AB지구 농민들이 해마다 반복되는 간척진원의 염분 피해 원인으로 현대 서산 농장을 지목을 했죠. 박 기자, 네. 그 농민들이 현대 측이 분화무 안에 볼을 터서 피해가 확산됐다고 주장하고 있죠. 네, 해마다 추수를 앞두고 서산 AB지구 간척진우는 벼가 말라 죽어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뿌리까지 죽어서 힘없이 뽑히고 또 이삭도 정상벼의 절반 수준에 이런 그치는 염해 피해입니다. 네. 지난 2015년부터 염해로 3년 동안 지급된 재해 보상금만 74억 원입니다. 이 농민들은 2012년 현대 서산 농장이 부나무 안에 볼을 일부 튼 뒤부터 이런 피해가 났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나무 안에는 이동용 보 등 보 4개가 있고 농민들은 염도가 낮은 상류물로 농사를 졌는데 이 보가 터진 뒤에 염도가 다 같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염도가 높은 물과 또 위에 있는 염도가 낮은 물이 다 뒤섞여서 전부 염도가 높은 물로 만들어졌다는 이런 주장입니다. 최근 측정 결과 부나무 염도는 최저 3,000에서 최고 5,600ppm으로 벼농사 한개 염도인 2,800ppm을 넘어선 수준입니다. 또 농민들은 또 다른 의혹도 제기했는데요. 이 볼을 트고 잡종지에 만든 이 태양광 단지를 농지까지 연결하려 한다.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현대 측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일축하고 있죠. 네, 현대 측은 보호 개방이 상류 저지대 침수를 막기 위한 것이고 이 염해는 극심했던 가뭄 탓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일축했습니다. 네. 또 절대 농지에서 다른 사업 계획은 전혀 없다. 이렇게 또 선을 긋기도 했고요. 이 논 자체에서도 염이 많이 나오고 또 비도 안 오고 그래서 예전에 비 많이 올 때는 이런 상황이 없었지만 2015년부터 이렇게 염해가 발생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농민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 준비에 나서고 있어서 이 갈등 해결을 위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실태 조사가 요구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부여군에서도 농민들이 성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데 네. 목재 원료를 태워서 전기를 만드는 이른바 바이오매스 열병합 발전소를 추진 중인데 해당 지역 농민들이 환경오염과 친환경 농산물의 피해를 우려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최근 부여군청 광장에 노인 수백 명이 띠를 두르고 모였었는데요. 이 예. 최근 한 업체가 부여군 장안면에 목재 칩을 태워 전기를 만드는 바이오매스 열병합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허가 신청 등을 냈고 이것 때문에 농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거리와 마을 곳곳에도 반대 현수막이 내걸렸는데요.
발전소가 들어설 경우에 수박과 무 등 친환경 농산물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농민들의 우려입니다. 부여군 의회도 폐기물을 혼용한 목재 연료가 사용될 경우 대기 오염이 우려된다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발전소 추진 업체는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죠? 네, 업체 측은 대기 배출 기준을 국내보다 엄격한 유럽 수준으로 맞추고 자치단체인 부여군의 정기 감독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산림청에서 고시한 순수 바이오매스만 뗄 것이고 공정을 한다든지 또 주무관청에서 감독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나 주민들이 공청회마저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궁주와 금산에서도 또 이 바이오매스 열병합 발전소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발전소 건립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이런 진통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요즘 발전소 관련한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변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전기를 생산해 왔었는데 이젠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뉴스브리핑 박장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가 뿌리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 달 10일까지 모집합니다. 용접과 표면처리, 열처리 등 대전의 뿌리산업 6개 분야 70여 개 기업을 선정해 시제품 제작과 제품 고급화, 마케팅 등을 지원합니다. 대전의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이 추진됩니다.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은 공공기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PC를 정비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에 무상으로 보급해주는 사업입니다. 희망자는 오늘부터 3일 동안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대전 전통나래관은 외국인과 다문화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대전 무형문화재와 함께하는 새식풍속 체험교육, 어서와 무형문화재는 처음이지? 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전 연극인들의 교류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해 대전의 연극 관련 학과 교수와 학생 그리고 극단 아신의 단원들이 협업해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월요 창작극장 입체 낭독극 프로젝트 공연이 진행됩니다. 오늘은 오후 7시 30분에 아신극장 2관에서 모딜리아니 특별전을 공연합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운영이 중단됐던 충남도서관 내 식당, 카페, 편의점 등 편의시설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까지는 평년보다 기온이 낮겠지만 낮부터는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아져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충남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6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19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철학자의 시선으로 시사를 읽어봅니다. 양혜림의 인문시사. KBS 대전 생생뉴스에서는 인문학이 우리 생활이나 시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 그 해답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철학자의 시선으로 시사를 읽어보는 양혜림의 인문시사. 오늘의 주제는 선거법 개정과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란입니다. 스튜디오에 충남대 철학과 양혜림 교수 함께해 주셨습니다. 양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달 들어 정치권의 최대 이슈가 선거법 개정이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 여야 4당이 300개 의석 가운데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 75석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 마련에 합의를 했는데요. 먼저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요?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야 4당은 지난 3월 17일 선거제도 개정안을 지금처럼 국회의원 의석수 300석을 동일하게 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 비례대표 의석 75석을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 50%를 연동형으로 반영해서 권역별로 배분한다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예.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현재의 5.4대 1에서 3대 1로 격차를 줄였고요. 예. 선거 연령도 18세로서 현재보다 1살 낮추기로 했습니다.
예. 합의된 초안에는 전국 단위 정당의 지지율을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당하는 구체적인 계산식까지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여야 사당은 각 권역별로 연동률을 적용해서 권역에서 지지율은 높은데 예. 의석을 받지 못하면 비례대표 의석으로 받을 수 있도록 계산식을 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선거제 개편안을 포함한 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또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 처리를 위한 제도인 패스트트랙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죠. 자유한국당은 또 선거법 개정 강행에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는데 선거법 개정에 대한 비판 여론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패스트트랙, 이를테면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이 아직 각 정당 내부의 추인 과정이 남아있고 패스트트랙 상정 여부와 그 이후의 국회 논의 과정 등 많은 점에서 불확실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예. 특히 자유한국당에서는 선거제도 개정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지정에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하겠다는 등 완강히 반발하고 있고요. 여야 사당은 선거제도 개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해 여전히 세부적인 이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한국 정치 사상 최초로 주요 정당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성격을 일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에 의견을 모았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현행 국회의원은 지역구 의원 또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도 선거법 개정이 뜨거운 감자인데 사실 이러다 보면 이제 기득권 정당이라고 표현되는 정당들은 의석수의 변화가 좀 두려울 겁니다. 이 구체적으로 현행 선거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이번 선거 개정안은 여야 사당이 비례대표 의석의 비중을 늘리기로 합의하면서 과거 논란이 되었던 밀실 공천 등 비례대표 후보 선출 과정에서의 불투명성과 문제점을 극복하고 민주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절차 규정을 뚜렷하게 두는 것인데요. 예. 그래서 이번 선거 개정안은 비례대표 밀실 공천의 폐해를 막기 위해 공천 기준과 절차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선관위는 비례대표 등록을 무효화할 수 있게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 개선안은 기존의 지역주의 정치 구조를 타파하고 특정 지역 의석을 독점하는 폐쇄적인 정당 정치를 개선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행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 대의민주주의 혹은 심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의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고 그 대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움직임이 일고 있는 건데 교수님은 현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예. 현행 선거 방식은 치다 득표자만 선출되기 때문에 당선자 이외의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뜻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물론 거대 정당의 독식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내놓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에서의 당선 숫자와 무관하게 정당 득표율에 의해 의석수가 결정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군소 정당의 난립을 방지하여 전국을 안정시킬 수 있거나 선거인들이 후보자를 알기 쉽고 선거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은 정당이 받은 표에 비례해 의석수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사표를 최소화할 수 있고 소수 여당들의 경우에는 유권자들이 사표 심리에 의해 거대 정당으로 표가 치우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현재 선거법 개정 논란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현대 정치 철학자의 얘기를 해볼 수 있죠? 예, 저는 21세기 벨기에 출신의 여류 정치학자이자 포스트 마르크스주의자로 잘 알려진 샹탈 무페를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예. 샹탈 무페는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학 정치학과 교수와 민주주의 연구소 소장을 맡으면서 많은 연구 활동을 전개해 왔는데요. 무페는 이성과 보편성 중심의 서구 근대 철학에 대한 급진적인 비판을 통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이념을 재구성하는 작업에 몰두해 오고 있습니다. 샹탈 무페는 한편으로는 독일의 사회철학자 하버마스와 미국의 정의론의 저자인 롤주의 합의적 모델을 논점으로 삼고 있고요.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영국의 앤소니 기딘스의 제3의 길을 주요 논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무페는 근대 시민혁명 이후 등장한 민주주의에 내재한 민주적인 이상과 자유주의적 이상 사이에서의 긴장을 그리고 정치와 정치적인 것을 주요한 실마리로 삼고 있습니다. 예. 정치와 정치적인 것을 주요한 실마리로 삼고 있다. 이 현대 정치학자 샹탈 무페, 이 자유민주주의의 갈등적 차원을 인정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고, 무페는 정치와 정치적인 것의 구분을 통해서 정치의 갈등과 다양성을 받아들이자고 말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샹탈 무페가 민주주의의 모델로서 종종 그 경쟁적 다원주의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거 무슨 뜻이죠? 예. 무페는 민주주의의 대안으로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사회에서의 두 관점이 첨예한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화해할 수 없는 긴장 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정치 경쟁적 관계로 특징 짓는 민주주의 경쟁적 모델을 제안하고 있고요. 정치는 정치적인 것의 차원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언제나 갈등적인 조건에서 인간의 공존을 조직하고 특정한 사회 질서를 설정한다고 무페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치는 갈등과 다양성의 맥락에서 보다 다양한 것을 창조하려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무페가 보기에 경쟁적 다원주의 관점에서 이해하자면 민주주의 정치 목표는 상대 정치 세력을 괴멸시켜야 할 적이 아니라 경쟁자로서 대적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반대하는 생각을 묵과하거나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관점에 대해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만을 옹호하는 자들을 정당한 반대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무페는 경쟁적 다원주의는 정쟁적 대립이 민주주의를 이태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전제 조건이다라고 그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면서 서로 경쟁해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선거법 개정 논란, 각 정당의 셈법보다는 이 표의 등가성, 또 국민의 민의를 잘 담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할 텐데 어떤 대안을 생각해 봐야 할까요? 예, 무페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느 선거 방식이 국민의 뜻이냐를 묻는다면 경쟁적 다원주의 관점에서 보자면 정당의 정쟁적 대립을 민주주의 전제 조건으로 인정하고 국회법에 따라 표결에 붙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하고요. 저는 매번 선거에서 상당히 많은 표가 1위를 뽑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표가 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민의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얘기를 나눈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인문학적으로 더 궁금한 청취자들을 어떤 책을 읽어보면 좋을까요? 예. 저는 샹탈 무페의 2006년 우리말로 번역된 민주주의 역설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예. 이 책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이 해소된다고 여기는 것은 그다지 쉽지 않음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 책은 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칼 슈미트라든지 하버마스, 롤즈 등 다양한 정치 이론가들을 등장시켜 비판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 윤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이 인문시사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우리 생활 속의 시사와 인문학을 연결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청취자들에게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먼저 그동안 청취자 여러분께
인문시사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7개월 동안 제가 시사 뉴스를 통해 인문학과 철학을 연결하고자 하는 시도는 저에게는 다소 어렵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새롭고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방송했던 인문시사가 KBS 대전 생생뉴스에 계획했던 의도와 얼마만큼 잘 부합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쪼록 그동안 수고해 주신 방송국 앵커님과 조미연 작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네, 충남대 철학과 양혜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철학자의 시선으로 시사를 읽어보는 양혜림의 인문시사, 오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충남대 철학과 양혜림 교수와 그동안 7개월 동안 함께했습니다. 주간 브리핑입니다. 충청투데이는 찌그러진 행복도시의 꿈이란 타이틀로 사회적 특권 없이 기능을 분산한 도시를 지향하는 세종 행복도시가 중심 생활권이 형성되고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전일보는 지역대 외국인 유학생 모시기 사활이란 제목으로 학령인구 감소 위기 속에 지역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중도일보는 미세먼지 마스크 어떤 건 하나마나, 금강일보는 입법화 지지부진 봄날의 동상이목이란 제목으로 국정농단 사태 이후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가 변화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이재은,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3월 25일 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